이사벨라 콘스탄틴,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명품 시계 가문의 단 한 명의 상속녀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정해준 결혼과 인생을 거부한 뒤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융프라우 북벽 아래서 눈사태로 조난당한 채 발견되었죠. 그녀를 구한 사람은 뜻밖에도 한국에서 온 구조대원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원이자 오직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남자였죠. 하지만 이 둘의 만남은 단순한 구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숨긴 채 인터라켄의 작은 산장에서 함께한 시간은 이사벨라에게 처음으로 자유로운 삶과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장피에르 콘스탄틴이 직접 스위스로 날아왔고 딸을 강제로 데려가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모든 걸 빼앗겼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 장피에르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도대체 스위스 산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사벨라의 아버지가 끝내 허락하게 된 가문을 넘어선 사랑의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시계를 뛰어넘어 진짜 시간을 함께 만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 이름은 이사벨라 콘스탄틴이에요. 올해 28살이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마 제 성을 들으시면 눈치채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바쉐롱 콘스탄틴, 그 유명한 시계 브랜드 말입니다. 2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제작 가문의 유일한 상속녀가 바로 저예요.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저희 집은 18세기에 지어진 고성을 개조한 곳이에요. 방만 22개의 정원만 해도 축구장 3개 크기죠. 어릴 때부터 이 넓은 집에서 자랐지만 정작 저는 항상 갇혀있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장피에르 콘스탄틴은 가문의 13대 손으로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사벨라, 너는 우리 가문의 미래야. 모든 행동이 바쉐롱 콘스탄틴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걸 잊지 마라. 이 말을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5살 때부터 시작된 피아노 레슨, 7살부터 시작한 승마, 10살 때부터 배운 6개 국어, 10대 내내 이어진 예술사와 경영학 공부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바쉐롱 콘스탄틴의 상속녀에게 어울리는 완벽한 숙녀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귀족 출신으로 저에게는 항상 다정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한마디도 거역하지 못했어요. 제가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버지의 통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 너만이 우리 가문의 희망이다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산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15살 때 학교 친구들과 함께 간 알프스 트레킹에서 처음 맛본 그 자유로움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높은 산 위에 올라서면 제네바의 화려한 저택도, 아버지의 엄격한 시선도, 상속녀라는 무거운 짐도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몰래 등반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비밀리에 훈련을 받았고 주말마다 작은 산들을 오르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모르셨죠. 만약 알았다면 즉시 중단시키셨을 거예요. 위험한 일은 콘스탄틴 가문의 상속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20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진짜 모험을 감행했어요. 몰래 융프라우 지역으로 가서 3일 동안 혼자 등반을 한 거죠. 그때의 짜릿함과 성취감은 지금도 생생해요. 정상에 올라서서 바라본 알프스의 장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들킨 후에 아버지 반응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사벨라, 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어쩔 뻔했어. 우리 가문이 망하는 거야.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보안팀까지 늘려서 저를 감시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더 조심스럽게, 더 교묘하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시찰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스위스 내 바쉐롱 콘스탄틴 공방들을 둘러보러 간다며 하루 이틀씩 시간을 만들었어요. 친구들과의 자선 행사라고 속이면서 베른이나 취리히로 가서 등반을 즐기기도 했고요. 25이 될 때까지 아버지 몰래 수십 번의 등반을 해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리치몬트 그룹 회장의 아들과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리치몬트 그룹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카르티에, 몽블랑, 반클리프 앤 아펠스 같은 세계 최고급 명품 브랜드들을 소유한 스위스의 거대 기업이에요.
전 세계 럭셔리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진짜 제국이죠. 필립 뒤부아라는 그 남자는 저보다 5살 많은 33이었어요. 물론 외모도 괜찮고 교육도 잘 받았지만 저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사람도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업적 결합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사벨라, 이 결혼은 우리 두 가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야. 바쉐론 콘스탄틴과 리치몬트 그룹이 손을 잡으면 전 세계 럭셔리 시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두 제국의 합병인 셈이야.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반발했어요. 왜 제 인생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바쳐야 하는 건가요? 왜 제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럭셔리 제국의 여왕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필립과 몇 차례 만났어요. 미셸린 스타 레스토랑에서의 정중한 저녁 식사,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클래식 공연 관람, 제네바 호수에서의 요트 투어까지 모든 게 완벽했지만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저를 미래의 사업 파트너로만 보고 있었고 저 역시 그냥 의무감으로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한 달 전 아버지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다음 달에 필립과의 약혼식을 치겠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났다고 하셨어요.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들과 언론까지 초청해서 세기의 결혼이라고 떠들썩하게 치르겠다는 계획이었죠. 이사벨라,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결혼은 진행되어야 해. 우리 가문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가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하는 걸까요? 28년 동안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살아온 제가 결혼까지도 남이 정한 대로 해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의 다이어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도 정략 결혼이었지만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제가 필립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약혼식 일주일 전 아무도 모르게 집을 떠나기로 한 거죠. 목적지는 융프라우 지역의 아이거 북벽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험난한 등반 코스 중 하나였지만 저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날 새벽 4시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등반 장비와 최소한의 식료품,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물건을 챙겼어요. 바로 저희 가문의 첫 작품인 1755년 회중시계를 복각한 한정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18번째 생일에 주신 선물로 전 세계에 단 10개만 존재하는 귀중한 시계였죠. 이사벨라, 이 시계는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자 내 정체성이야. 언제나 내 곁에 두고 우리 가문의 전통을 잊지 마라. 그때의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시계를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가 콘스탄틴 가문의 딸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터라켄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일찍 아이거 북벽을 향해 출발했어요. 날씨는 완벽했고 제 컨디션도 최상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렜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제가 자유를 찾아 떠난 그 길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등반을 시작한 지 3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날씨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맑았던 하늘이 어둠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바람이 점점 거세져 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험한 날씨가 더 짜릿하게 느껴졌거든요. 아이거 북벽은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요. 거의 수직에 가까운 암벽이 4,000m 높이로 솟아 있었고 중간중간 얼음으로 뒤덮인 구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실력으로 차근차근 올라갔어요. 아무도 없는 이 고요한 산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상황이 급변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눈사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지만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 순간 머리 위쪽에서 하얀 벽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다가 가는 거니까요. 눈사태가 저를 덮치는 순간 저는 가슴속 회중시계를 꽉 움켜쥐었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저는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고 손발 감각도 거의 없었어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이름이 아니라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그 사람은 마치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키가 꽤 크고 단단해 보이는 체격에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진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전문적인 등반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모습을 보니 경험이 많은 산악인인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지금 구조해 드릴게요.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안정감이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위 때문에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망설임 없이 저에게 다가와서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매우 전문적이었고 마치 이런 구조 작업에 익숙한 사람 같았습니다. 저를 눈 속에서 끌어내는 동안에도 계속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의식은 있죠? 어디 다친 곳은 없나요?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이사벨이에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성을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콘스탄틴이라고 했다면 이 남자도 저를 다르게 볼 테니까요. 처음으로 그냥 평범한 이사벨로 불리고 싶었습니다. 이사벨 씨, 저는 강민준이에요. 스위스 알프스 국제구조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심각하니까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해요.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그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스위스 알프스 구조대에서 일한다니 참 특이한 이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상태를 재빨리 체크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잠바를 벗어서 저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체온으로 저를 감싸 안았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따뜻함이 제 몸으로 전해오면서 조금씩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체온을 나눠주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1시간 정도 그렇게 있으니까 체온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계속 제 상태를 확인하면서 따뜻한 말들을 건넸습니다. 이제 좀 나아졌나요? 색깔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민준 씨가 제 손에 꽉 쥐어져 있는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거 뭐예요? 계속 놓지 않고 계시네요. 저는 손을 펼쳐서 회중시계를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눈 사태에도 망가지지 않았더라고요. 가족의 유품이에요. 아주 소중한 거라서. 민준 씨는 그 시계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이거 정말 대단한 시계네요. 바쉐론 콘스탄틴이죠. 게다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시계에 대해서도 아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이게 특별한 한정판이라는 건 모르는 것 같았어요. 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사실 거짓말이었지만 제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태가 안정되자 민준 씨는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구조 과정에서 제가 놀란 건 이 사람의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였어요. 위험한 구간을 지날 때마다 완벽한 판단으로 길을 찾아냈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적절히 도와줬습니다. 민준 씨는 언제부터 구조대에서 일하셨어요? 5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한국에서 다른 일을 했었는데 그의 목소리에 뭔가 아픈 기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에게도 어떤 사연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라켄 근처의 작은 산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산장 주인과 친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독일어로 대화를 나누더니 저를 위한 방을 마련해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좋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표정에는 묘한 그림자가 어려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구하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평범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어요. 콘스탄틴 가문의 상속녀가 아니라 그냥 산에서 조난당한 이사벨로 대우받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일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정말로 저를 병원에 데려가 줬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고 며칠 안정을 취하면 될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오면서 민준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스위스 구경을 해드릴까요? 어차피 회복 기간 동안 쉬어야 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운명이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가 산장으로 저를 데리러 왔고 함께 스위스의 숨겨진 보석 같은 곳들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을 안내하는 친절한 구조대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나들이에서 민준 씨는 저를 융프라우요로 데려갔어요.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바라본 알프스의 절경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민준 씨가 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이사벨 씨, 저기 보이는 산이 아이거예요. 며칠 전에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의 눈빛에는 산에 대한 깊은 애정과 동시에 뭔가 슬픈 그림자가 어려 있었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저처럼 아픈 과거가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민준 씨는 왜 구조대 일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먼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제게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의 표정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둘째 날에는 라우터브루넨 계곡으로 갔어요. 70여 개의 폭포가 떨어지는 그 장관을 보면서 민준 씨는 제게 스위스의 자연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가 단순히 관광 가이드처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이 스위스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에게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민준 씨는 저를 베른의 구시가지로 데려갔어요. 중세시대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된 그곳에서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사벨 씨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혼자서 아이거 같은 험한 산에 올라갈 정도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취미로 등반을 하는 거고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세요? 작은 무역회사에서 통역 일을 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바쉐론 콘스탄틴의 상속녀라고 말한다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민준 씨가 저를 보는 눈빛도 저를 대하는 태도도 모두 바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은 걱정 안 하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산에 갔다가 사고까지 당했는데 이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실제로 지금쯤 아버지는 제가 사라진 걸 알고 난리가 났을 텐데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고 있어서 걱정할 사람이 없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달까요. 넷째 날에는 인터라켄 호수에서 보트를 탔어요. 맑은 호수 위에서 알프스의 봉우리들을 바라보는데 민준 씨가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이사벨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인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콘스탄틴 가문의 무거운 짐도 정략 결혼의 압박도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민준 씨와 함께 있으면 진짜 제 자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준 씨는 제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줬어요. 한국에서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것, 5년 전에 약혼자를 산악사고로 잃었다는 것, 그래서 스위스로 와서 구조대 일을 시작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그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게 평생의 후회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꼭 구하고 싶어요. 이사벨 씨를 구했을 때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그에게 끌렸어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위한 선행으로 승화시킨 그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인터라켄 근처의 작은 별장을 빌렸어요. 산장에서 계속 지낼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갈 마음도 없었거든요. 민준 씨는 매일 퇴근 후에 저를 찾아왔고 주말에는 함께 하이킹을 하거나 근처 마을들을 구경했어요. 그렇게 2주가 더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민준 씨도 저에게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먼저 고백하지는 못했어요. 각자 숨기고 있는 과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명은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모든 걸 앗아가 버렸으니까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어요. 민준 씨와 함께 별장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안팀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사벨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민준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우리 딸과 뭐 하는 거죠?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준 씨는 더욱 당황했어요.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이사벨 씨를 산에서 구조한 이사벨 씨, 이사벨라 콘스탄틴 양을 말하는 건가요? 그 순간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콘스탄틴이라는 성을 들은 순간 모든 걸 이해했거든요. 이사벨라,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약혼식이 내일 모레야. 아버지는 저를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저는 버텼어요. 싫어요.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사벨라, 정신 차려. 내가 누군지 잊었니? 바쉐론 콘스탄틴의 상속녀라는 걸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민준 씨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바쉐론 콘스탄틴이. 민준 씨,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아버지가 제 말을 끊었어요. 설명할 것도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딸에게 접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아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민준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준 씨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뒤돌아서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분수를 몰랐네요. 민준 씨, 잠깐만요. 저는 그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보안팀이 저를 막았어요. 민준 씨는 그대로 나가버렸고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강제로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계속 울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아버지는 저를 혼냈어요. 이사벨라, 내가 얼마나 철없는 짓을 했는지 아니? 약혼식을 이틀 앞두고 사라져서 온 가문을 난리로 만들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 저는 필립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요. 사랑. 그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가문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방에 갇혀서 계속 울었어요. 민준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며칠 후, 저는 민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조대 동료를 통해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민준 씨가 직접 저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편지 내용은 짧았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이사벨라 양,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당신과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저를 찾고 싶다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편지 끝에는 한국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인생을 살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새벽 2시에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많은 건 가져갈 수 없었지만 가장 소중한 회중시계와 여권, 그리고 개인 계좌의 카드 몇 장은 챙겼습니다. 아버지께 편지를 남겼어요. 아빠, 저는 제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가문의 의무보다 제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제 진짜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제네바 공항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보안팀이 아직 제가 도망쳤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인천행 항공편을 알아봤는데 당일 출발편은 모두 매진이었어요. 가장 빠른 편은 이틀 후였습니다. 하지만 1등석은 아직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틀을 기다리는 동안 제네바 시내의 작은 호텔에 숨어 지냈어요. 아버지가 저를 찾고 있을 테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탑승하는 순간까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민준 씨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의 연락처를 보면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건 이틀 후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처음 느낀 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간판이 한글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낯설었어요. 공항에서 바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저예요. 이사벨이에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민준 씨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벨라 양, 지금 어디 계세요? 인천공항이에요. 방금 도착했어요. 뭐라고요? 한국에 오셨다고요? 네. 민준 씨를 찾으러 왔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주소를 알려주며 만나자고 했어요. 서울의 한 카페였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복잡한 노선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민준 씨를 만났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이랬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모든 걸 버리고 한국까지 오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민준 씨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집을 나온 것, 아버지와 완전히 결별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평범한 이사벨로 살고 싶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민준 씨, 저는 이제 바쉐론 콘스탄틴의 상속녀가 아니에요. 그냥 민준 씨를 사랑하는 이사벨일 뿐이에요. 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민준 씨와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서울의 작은 원룸을 구해주었고, 저는 그곳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고, 지하철을 타고,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까지 말이에요. 민준 씨는 매일 저녁 퇴근 후에 저를 만나러 왔어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 먹어본 김치찌개의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맛있다고 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이사벨,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스위스에서보다 훨씬 자유로워요. 일주일 후, 민준 씨가 정식으로 고백했어요. 이사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저도 민준 씨와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아버지가 한국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 원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사벨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이사벨라가 아니었어요. 아빠,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행복하다고? 이런 좁은 방에서? 네,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한국에 일주일 머물기로 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아버지께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명동, 한강공원, 남산타워, 그리고 민준 씨의 고향인 가평까지 함께 다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드셨던 날이에요. 평생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하셨던 아버지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치킨을 드시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이사벨라, 정말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하나?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한 입 드셔보시고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맛있네. 그러시면서 맥주까지 마시시는 모습에 저는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치킨을 뜯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이분도 그냥 평범한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민준 씨와 처음 만나셨던 날이에요. 민준 씨는 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배우기 위해 요리학원까지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하신다는 걸 알고 밤늦게까지 기초 회화를 공부했어요. 만나는 날, 민준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전통 음식 상차림을 보시고는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거든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다니.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까지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는 민준 씨를 보시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특히 민준 씨가 서툰 독일어로 구텐탁, 헤어 콘스탄틴이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놀라셨어요. 어머, 독일어도 공부하셨군요. 네, 아버님을 위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민준 씨의 배려심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저를 위해서 이런 노력까지 해주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식사 중에 아버지가 스위스식의 이야기를 하시자 민준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뭔가를 가져왔어요. 바로 제가 산에서 꼭 쥐고 있었던 그 회중시계였어요. 아버님, 이 시계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사벨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어요. 구조할 때도 이걸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민준 씨는 그 시계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면서도 저희 마음을 이해해준다고 말했어요. 가족의 사랑이 담긴 물건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사벨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아버지는 그 말에 깊게 감동하셨어요. 단순히 비싼 시계가 아니라 가족의 의미를 이해해주는 민준 씨를 보시면서 마음이 움직이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저는 이사벨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봤어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제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다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 날,
아버지가 공항으로 떠나시기 전에 민준 씨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저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해서 만든 앨범이었어요. 아버님, 이사벨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을 담았어요. 스위스에 가셔서도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앨범을 받아보시고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벨라, 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너를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민준 씨, 우리 딸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평생 가문의 이익만 생각하셨던 아버지가 제 행복을 인정해 주신 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아버지도 오셨고 민준 씨의 가족들과 제가 한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 참석해서 축하해줬어요. 결혼 후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번역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 언어를 할 줄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죠. 민준 씨는 서울의 한 산학구조센터로 옮겨서 계속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가평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보이는 산들이 스위스 알프스만큼 아름답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등반을 하기도 하고 가끔 서울에 나가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해요. 스위스에 있는 아버지와는 영상통화로 자주 안부를 전해요. 아버지도 이제는 제 선택을 완전히 이해해 주시고 민준 씨를 진짜 사위로 여겨주세요. 이제 저는 정말 완전한 행복을 느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가끔 스위스의 화려했던 생활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민준 씨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행복이 훨씬 소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